1741년 코펜하겐, 마르그레테 크리스텐스더터는 길에서 지인의 9살 난 딸을 발견하곤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뭘 하는 거니? 라는 마르그레테의 말에 아이는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죠. 마르그레테는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아이의 손을 잡았고 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르그레테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마르그레테는 깊은 수로 속으로 아이를 밀어서 빠뜨리곤 곧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사람들이 아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 뒤에야 그녀는 태연하게 자수했죠. 재판에서 검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혹독한 벌을 수차례의 단근지로 손을 자른 뒤 참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마르그레테의 변호사는 이 모든 건 다 악마의 유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마르그레테가 자신의 죄로 인한 대가를 온전히 치를 각오가 되어 있으며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으니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준다면 그녀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그레테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참수형에 처해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마르그레테의 이해할 수 없는 살인과 그녀의 행복한 사형을 가능케 한 논리는 당시 북유럽,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를 휩쓸었던 그렇기에 정부의 골머리를 썩였던 자살 살인이었습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 살인을 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시절 유럽에서 자살이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악마의 꼬임에 넘어간 자라고 여겼기에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다른 범죄자처럼 처벌받아 교수형에 처해지고 수레에 묶여 길거리에 끌려다녔고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살을 불명예스럽다고 여겼는지 잘 알 수 있는 예로 1663년 스톡홀름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한 성직자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목을 매 자살하자 성직자는 하인들에게 밧줄을 풀고 시신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그건 사형 집행인의 일이라며 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집주인이 하녀의 목에 매인 밧줄을 풀고 시신을 내렸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겐 충격적이게도 그는 이렇게 시신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성직자란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 성직자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무죄를 호소했지만 당시 의회에서조차 그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성직자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자살이란 손끝조차 닿아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라는 인식이 강력히 박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18세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살은 남을 살해하는 것보다도 큰 죄라고 생각했죠. 왜냐고요? 살인이나 다른 죄는 저지른 뒤에라도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신에게 용서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살은 뉘우치거나 용서를 빌 기회도 없이 바로 다음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니 곧장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진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살은 하되 지옥을 안 갈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죠. 그렇게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자살 살인이었습니다. 자살 살인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개신교 교파인 루터교의 성경 해석과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요. 루터는 성경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해석했고 그렇기에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살인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하나 살인자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우선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빈 다음 살인에 대한 죗값으로 처형된다면 신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겠네? 라고 여긴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면 갑자기 살해된 사람은 죄를 뉘우칠 기회가 없었으니 천국으로 못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면 아이는 곧장 천국으로 가게 되니 괜찮겠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모두 루터교의 가르침을 비틀어 생각해 나온 논리였기에 루터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가 많았던 북유럽,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가 자살 살인으로 인해 가장 큰 곤욕을 치렀죠. 이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1740년에 벌어진 크리스티나 요한스도터의 도끼 살인 사건입니다. 약혼자가 세상을 떠난 뒤로 친구도 가족도 직장도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크리스티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살한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므로 분명 천국에 있을 약혼자를 영원히 볼 수 없겠죠. 그렇게 방황하던 크리스티나는 아동 살해 혐의로 참수되는 여성을 목격하고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아기가 너무 예뻐 집에 온 손님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곤 지인의 아기를 잠시 데려온 크리스티나는 아기의 목을 도끼로 내리쳐 죽이고 기꺼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크리스티나는 반년 전부터 자살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만약 내가 직접 그 짓을 저지른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겠지만 처형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죠. 실제로 크리스티나는 이제 드디어 죽을 수 있고 천국에 갈 거란 믿음으로 꽉 차 자신이 저지른 죄를 딱히 후회하지도 아기를 죽인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죽여서 지인과 지인의 아내를 슬프게 만든 전만이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죠. 이러한 자살살인은 성별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1697년부터 1789년까지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코펜하겐에서만 이러한 자살살인의 기록이 무려 100여 건이나 있을 정도죠. 1752년에는 한 하인이 자살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소년을 살해했으며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죄수는 자살하기 위해 다른 죄수가 감옥 안에서 키우고 있던 4살 난 어린아이를 죽였고 한 금세공인은 아이를 총으로 쏴 죽이곤 병든 몸에서 구해준 거라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해 처형을 통한 자살을 노리는 경우도 여럿 있었는데 여성들은 아이를 낳았는데 죽이고 시신을 없애버렸다고 주장했으며 남성들은 수간을 했으니 처형돼야 한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과학 수사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백이 가장 큰 증거라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었는데 이런 이들이 늘어날수록 정부에선 단순 자백으론 범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696년에는 한 거짓 자백범이 결국 다른 죄수가 데려온 어린아이를 죽이곤 자, 이제 됐지? 라고 외치며 드디어 죽을 수 있음에 기뻐한 사건까지 벌어졌죠. 처형을 노리는 범죄자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죽기 전에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채찍질을 하고 뼈를 부러뜨리고 새빨갛게 달군 쇠로 피부를 태우고 손을 자르고 시신을 태우고 등등 상상만 해도 속이 안 좋아지는 벌을 내렸지만 딱히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다가올 처형을 위해 당장의 고통은 감내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심지어 이들은 죽기 전 더 큰 고통을 당할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질 거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게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67년 마르그레테가 어린아이를 익사시키고 처형된 지 무려 26년 뒤에야 덴마크 정부는 살인은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루터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자살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던 법을 폐지하고 대신 영원히 고된 노동을 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했습니다. 빨리 죽고 싶어 하던 이들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형벌이죠. 이러한 법의 변화와 함께 자살을 악마의 유혹이라 생각하던 사회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면서 자살을 위해 아동을 살해하는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불러온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덴마크에선 전반적인 사형제 폐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사형되기 위해 살인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러 경찰을 도발하여 총에 맞아 죽는 방식의 자살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죠. 자살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죽인 사람들의 끔찍하면서도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